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대형 구조물이 등장했는데 푸틴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를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 각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공항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이 주인이 있는 짐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오늘도 경상과 전남권, 일부 경기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금리 동결 행진은 7차례 연속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7월 물가를 잡기 위해 23년 만에 최고치로 금리를 올린 뒤 1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6건의 국가유산 피해와 전국 곳곳에서 129건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지진이 발생한 부안을 비롯해 익산, 군산과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소사 대웅보전과 구암리 지성묘군, 계암사 석가열의 삼존불상 등 국가유산 피해 6건 모두 지진 발생지인 전북 부안에서 접수됐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어제 하루 전국에서 315건 접수됐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서울 13건, 부산과 강원은 각각 2건 접수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정황이 포착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주목된다고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그제 촬영한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김일성 광장 연단 바로 옆에 기존에는 없던 대형 물체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광장 북쪽의 내각종합청사 건물과 남쪽에 있는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구조물이 정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제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 각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부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여행용 가방 등 방치 물품을 공항 곳곳에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 계획을 보면 공항에 주인 없이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선 EOD,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테러 위험성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항공보안법상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사는 방치 물품이 아니라 외국인 상인 등의 장기 적치물이라서 철거 안내문을 붙이고 계도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사가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죠. 특히 진원 바로 위 마을에서는 전례 없던 강한 흔들림에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택과 담벼락 곳곳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경차 한 대가 교량으로 진입합니다. CCTV 영상이 울렁이는 듯하더니 일순간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진을 감지한 학생들은 건물 밖 운동장으로 빠져나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주차장을 비추던 한 CCTV는 진동에 못 이겨 아예 고개가 꺾였습니다. 전북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건 아침 8시 26분. 취재진이 진원 바로 위인 부안군 진동리에 가보니 마을 주민들은 지진 당시를 돌이키며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마을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던 어르신들은 서둘러 일을 접고 회관에 모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쿵쿵쿵쿵 땅이 울리더만 다리가 막 울리더란 게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엄청. 밤에 놀라서 쏘아도 가슴이 안 가는 게 하고 있단 게 나는. 실내 등이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져 집에 있던 이들도 다칠 뻔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더니 이게 턱 떨어지는 거예요. 등이. 네, 흔들흔들하면서 흔들렸어요. 사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주민 가운데는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구순 어르신은 집안에 있다가 코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조금 전까지도. 근데 아버님 이제 코피 좀 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연세가 90대셨으니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관약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코피가 짜신 거예요. 임시로 쌓아둔 담장이 무너져 주택을 덮칠 뻔한 위험천만한 현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 대피소를 찾을 만큼의 대규모 시설물 피해는 없었어도 부안에선 곳곳이 깨지고 갈라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례없는 지진이 닥친 마을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렇게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벽면도 기울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울 상태입니다. 또 학교와 유치원 등 전북 지역 교육시설 11곳이 가벼운 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가 휴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는 학교 재난안전 시스템 입력 오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륙에선 특히 드문 강력한 지진으로 진앙에서 13km 떨어진 부안댐에도 한동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댐에서 진동이 감지돼 정밀 긴급 안전 진단을 한 결과 댐과 정수장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댐은 규모 6.7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직원들과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밖에 보물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지붕 구조물이 훼손되고 마찬가지로 보물인 계암사 대웅전에서 보관 중인 불상 장식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지진 후에도 소규모 여진이 10번 넘게 계속된 전북 부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6건의 국가유산 피해와 전국 곳곳에서 129건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지진이 발생한 부안을 비롯해 익산, 군산과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오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동물들도 지진 발생을 전후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YTN 제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물들은 지진을 미리 예측한다는 속설처럼 지진 발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북 부안 일대를 뒤흔든 4.8 규모의 지진. 한가로이 쉬고 있던 동물들도 처음 경험하는 듯한 흔들림에 화들짝 놀랍니다. 느긋하게 여물을 씹던 축사한 소들도 놀라서 혼비백산. 마당을 지키고 있던 백구도 흔들림을 느낀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보다 미리 진동을 감지한 걸로 보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뭐가. 경보 떴어요, 경보파가. 작은 충격에 반려견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고 뒤이어 큰 충격음이 들린 뒤에야 놀란 주인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지진을 미리 알아차린 것 같다는 내용의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강한 진동과 거의 동시에 고양이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지진을 먼저 느끼고 좀 어딘가 숨어버렸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휙 지나가길래 이게 뭔가 해봤더니 그때 그냥 우당탕 뜨더라고. 진동이 느껴지기 한 몇 분 전에 그런 건가요? 그 동시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알아차린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지진의 파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진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는 진동이 약한 대신 전파 속도가 빠르고 S파는 속도가 느려 더 늦게 도달하는 대신 진동이 강합니다. 감각이 발달한 동물의 경우 사람은 느끼기 힘든 P파를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물들의 감각이 우리가 인간들의 느끼는 그런 감각보다는 지진파나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과학계에서도 심심찮게 관련 보고가 올라오곤 있지만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진도 7.8 강진 때도 새들의 이상 행동이 먼저 관측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통한 지진 예측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역시 지난 2017년 논문에서 동물들의 이상 행동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푸틴의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1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공개했는데 광장에 있는 연단 바로 옆에 기존에는 없던 대형 물체가 눈에 띕니다. 또 내각 종합청사 건물과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 방북이나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러시아 국적기의 평양 취하경이라든지 김일성 광장에서의 대규모 환영 퍼레이드 준비 사항을 볼 때 조만간 평양에서 북러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으로
북러 관계가 불패의 전후 관계와 100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돼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러시아의 날에 축전을 보내왔지만 이번에는 북한 대외 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북러 정상 밀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음 주 초로 일정이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와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그동안 비밀리에 대북전단을 보내온 단체를 국내 언론으론 처음으로 YTN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대북전단의 효과를 주장하면서도 다만 남북 갈등 상황을 피하려면 은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5일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이 떠오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은 물론 이런 내용을 녹음한 음성 메시지와 라디오, 성경책 등이 담겼습니다. 풍선을 날린 사람들은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해온 이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스마트 풍선을 만들어 전단을 살포하는데 풍선의 압력을 제어해 일정 고도 이상 날아가지 않게 하고 GPS 장비를 달아 이동 경로와 마지막 떨어진 지점까지 확인합니다. 철책을 넘지 못하거나 바다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풍선은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전단을 뿌리도록 설계됐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풍선에 달린 기계에는 1,500장 정도의 전단이 들어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20여 장씩 살포됩니다. 낙하산에 매단 녹음기에서는 북한 억양으로 녹음한 김정은 위원장 비판 메시지가 30분에 한 번씩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에 10여 차례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풍선을 날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풍선으로 전단을 보내면 한두 군데 지역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넓게 확산이 안 되고 또 멀리 북한 내륙까지 깊이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스마트 풍선 개발이 결정되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오물풍선 도발 등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바람에 날려온 색다른 물건을 접촉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준 것을 두고 자신들의 풍선을 경계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비공개로 전단을 보내 북한의 반발이나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단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또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단을 보내는 일은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북한이 모르게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단순히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넘은 북한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DC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이상의 심각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잠재적 도발이나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나 접근법에 변화가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모두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이 돈을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껏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가량에 대해선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선 북한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로 간 것은 맞지만 제재단체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제재단체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받는 등 처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되면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여행용 가방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방치물품. 공항 곳곳에서 눈으로 목격된 것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호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공항 직원들이 나타나 방치물품에 무언가를 부착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국가 각급 보안 시설인 인천공항은 규정상 최대 30분 이상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혹시라도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경우 다중이용 시설인 공항에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더 심각해요.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주로 외국 상인들의 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기간 쌓아두고 있는 걸 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는 기준 이상 방치되면 폭발물 처리반이 나와야 한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이게 노숙자 거야 이렇게 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누가 다른 물건들, 실질적으로 테러 물품들을 중간에 끼워넣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공항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나 이쪽에서도 랜드사이드 시큐리티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12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표 관문 인천국제공항. 전문가들은 한순간 테러로 무너진 신뢰와 대규모 피해는 회복하기 힘든 만큼 가장 기본인 보안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공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들은 주인이 있는 짐이라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규혜 기자입니다. 방치된 여행용 가방들 주변으로 공항 직원들이 모여듭니다. 공항 보안팀까지 등장해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니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한 겁니다. 위험물 검사를 마친 방치 물품들은 모두 유실물 센터로 옮겨졌는데 따라가 보니 센터에 쌓인 여행용 가방 등이 한가득입니다. YTN이 방치 물품 처리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취재에 나서자 바로 당일 뒤늦게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방치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 공항 내 전체 방치물들 EOD 신고해라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취재 전까지도 공사 측은 주인이 있는 짐들이라며 21일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만 붙이고 방치해왔습니다. 철거 기한도 되지 않은 짐들을 왜 치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인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연락을 취한 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이날 옮겨진 방치 물품 90여 개 가운데 실제 주인이 확인돼 연락이 닿은 건 단 3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철거 안내문을 붙일 당시 직원들은 이미 주인 없이 방치된 가방인지 확인한 뒤에 작업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애초 공사 측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YTN 취재를 계기로 적치물 처리 절차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1.7%로 2위인 삼성전자와 격차는 50.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3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 보상 비율이 219%로 1년 전에 443%보다 크게 하락해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개월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891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한 경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보호법규 위반이 드러난 사업자 18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던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한 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가운데 3.2km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강릉에서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네, 오늘 더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구미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선 잠들기 힘든 여름밤이 이어졌습니다. 강릉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됐고 양양에서도 지난해보다 닷새 빠른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지난 밤에 좀 많이 더웠나요? 네, 많이 더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어때요? 네,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 나와보니까 괜찮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열기가 쌓인 데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 지역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강릉과 정선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치솟았고 속초와 대구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31.8도로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더 뜨겁습니다. 영남과 동해안에 이어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경북 구미와 전남 구례는 35도까지 치솟했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까지 더해져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경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영서 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3.91, 영동 지역도 8.41로 점점 빨라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도 최근 10년 동안 영서는 12.21, 영동에선 7.91로 증가 추세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재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입법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당론 1호 법안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건너뛰었고 법안 토론과 법원 행정처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출석 요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료 제출 요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특검법 통과는 미뤘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소 3, 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며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입법 속도와 통제력을 높이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수정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법률상으로는 월요일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원구성과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법 속도전 기조를 두고 명분을 쌓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해 당분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당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선출하지 않은 7명 상임위원장 자리는 수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단독 상임위를 가동하는 민주당에 맞서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광란의 질주, 브레이크 없는 폭주 등 거친 표현으로 대야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는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는 걸 겨냥한 겁니다.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법사위와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는 불참의 뜻을, 대신 당정협의와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로 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이것을 개편하자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연일 의원총회 논의에도 아직 선출되지 않은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아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야당에 넘긴 뒤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띄워 민생을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실효적인 입법 정책을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권 여당의 보이콧 정치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도 힘들어지는 만큼 당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당 몫으로 남겨진 7명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양측 입장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원장 7명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확보 못한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구체적인 비율을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당원투표 100% 방식을 바꿔서 당원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당원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두 가지의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겼습니다. 비대위는 또 특위가 제안한 현행 단일 지도체제와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대선에 나서려면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각각 유지하자는 의견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는 방송 3법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법안 등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도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첫 회의에선 야당 간사 선임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우선적인 개발과 생산 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두 정상은 환영식을 가진 뒤 곧바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자 세계적 자원 부국으로 우선 윤 대통령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해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재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우리 기업이 개발과 생산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산업과 석유화학 등 각종 분야에서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힌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특화 지역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Korea Respublikası'nın тұжырымдамасын K-Silk тұжырымдамасын қолдайды. Бұл мәселе бойынша бүгінгі келіссөздер барысында кең ауқымды әңгіме болды.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현지 숙소에서 국내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상황 파악과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과 북한에 대한 엄중한 규탄 입장을 함께 내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에서의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한 후 우즈벡 수도 타큐셴트로 이동해서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한 우즈벡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데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등이 풍부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지 형식의 글을 공개했는데 다음 달로 다가온 순직 1주기 전에 경찰 수사를 끝내달라며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순직한 해병의 어머니가 거의 1년 만에 편지 형식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 수료식 때 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편지 곳곳에는 하늘에 별이 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뒤바뀐 현실의 고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혐의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진전이 없는 경찰 수사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당부했습니다.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왜 투입을 지시했는지,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과감히 선처해 줄 것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어 장마철이 다시 다가온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신속히 수립해 아들이 좋아했던 해병대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어머니는 다음 달로 다가온 1주기 이전에 진실이 밝혀져 공방이 마무리되고 아이만 추모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순직 사건 책임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통합 방공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통합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 적의 무인기 역할을 할 우리 군의 무인기와 이를 제압하기 위한 헬기가 운항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훈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 오인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차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사측과 다시 대화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근처에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임금 협상 파행 후 2주 만이자 첫 연차 파업 이후 엿새 만입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향후 본교섭 일정과 또 교섭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휴가 제도, 또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 투자용 국채 첫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유일한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6월물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받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서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요.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의 가산금리, 연복리, 금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룹 BTS의 맏형 진이 어제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멤버들도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저녁을 축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군 복무 기간 함께 고생한 부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BTS의 맏형 진. 경문을 나선 뒤 늠름한 경례와 함께 인사를 건넵니다. 진이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곧이어 RM의 다이너마이트 색소폰 연주와 함께 깜짝 등장하는 BTS의 멤버들. 휴가를 내 멤버 중 첫 군필자가 된 맏형을 마중 나온 겁니다. 진은 멤버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눈 뒤 함께 부대 앞을 떠났습니다. 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찾지 말아달라는 소속사와의 약속을 지켰고 에드벌룬과 곳곳에 내건 현수막으로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진도 곧장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프리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들께 또 자주 찾아뵙는 그런 석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진은 데뷔 11주년을 맞아 공연과 함께 팬 1000명과의 포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응모 대상이 논란이 됐던 데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응모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복무 중인 멤버 슈가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BTS는 간만에 완전체로 한데 모였습니다. 10월에 제이홉, 내년 6월에는 다른 멤버들도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치는 만큼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手が震えて止まらなくてもう嬉しかったです。全員が揃うまではソロで活動していくと思うから、アルバムとかそういうコンサートとかがあれば行きたいなって思う。 진은 잠시 휴식한 뒤 솔로 앨범 작업에 돌입하는데 앨범은 이르면 올해 안에 발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미리 작업해둔 앨범들을 공개하며 팬들의 허전함을 달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은 태백산맥 서쪽의 기온이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동해안 지역이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그 반대라고요.
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밤더위가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도 오늘은 열대야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 대전은 18.2도, 강릉은 2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낮 동안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는 건데요. 이런 날씨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쪽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